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두 번째 시간으로 역량평가와 관련된 좀 설계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이제 그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사고과다라고 하면 물론 성과 영역도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무언가 좀 항목을 놓고 나서 이분이 그런 능력이 좀 뛰어난지 아닌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평가가 사실상은 가장 좀 오래된 평가의 이제 유형이죠. 이제 학자들은 되게 다양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영역들을 좀 평가를 하게 되면 그 형태가 기업에게 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테마들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일하는 사람의 어떤 이제 모양을 다양하게 이제 모델링을 좀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평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약간 좀 도식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 기반에는 그 사람의 그런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일종의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성격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쨌든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고요. 이러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통 이제 컴피텐시 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소스가 무언가에 의해서 바깥으로 이제 표출이 되어 있는 것들을 통상 이제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업 용어에서는 그걸 일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의 결과를 이제 성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은 도대체 실제로 이제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어떤 실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럼 도대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어디를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요. 하나는 이제 동기론이라고 해서, 그 해당하는 분이 이 일을 하게 하는 그 모티베이션 자체를 지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 요인을 계속적으로 기업이 개발을 하고 좀 관리를 해서 좀 이렇게 더 성과를 높이게 좀 해보자라는 이제 종류의 그런 논의를 하는 이제 쪽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런 모티베이션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굉장히 좀 많겠지만 사실상 그거를 관리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냥 결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가 발휘가 돼서 이제 일을 했는지를 좀 따지는 것보다는 결과로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는지만 좀 따져보자 라고 이제 진행을 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행동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좀 들어서요. 어떤 좀 영업사원이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는 고객하고에서의 방문 전에 충분히 해당하는 고객의 그런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고객이랑 좀 상담을 해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기론 같은 경우에는 집중을 하는 게 어떤 요소가 좀 담보가 좀 되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에 집중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좀 어떨 때 성과가 좀 잘 달성되는지를 이해를 하게 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하자. 이런 방식이 일종의 좀 동기론이다라고 하면, 행동론이라는 건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마지막 결과로서 그분이 해당하는 좀 고객 쪽에 나갈 때 사전적으로 해당 고객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하고 나가는지 아닌지만 좀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관리를 해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행동론에 가까워요. 동기론이 더 멋있죠, 그죠? 이거 행동론은 마치 좀 상당히 좀 통제 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기론이 처음에는 많이 좀 각광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는 관리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최종적인 결과로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방향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후배한테 좀 그런 장면, 그러니까 고객에게 나갔을 때 준비를 안 되게 되면 같이 동행했던 후배에게 창피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본인의 이제 영업관 자체가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한 것인지, 이거는 사실상 알 수도 없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평가 방법에서는 행동론을 좀 가는 경향이 좀 높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컴피텐시 평가라고도 하고, 또는 국내 용어에서는 통칭해서 역량 평가라고도 하고, 또는 행동 평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그런 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겠다라는 것보다는 결과로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는지로 좀 평가를 하겠다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역인 이쪽 아래 영역은 좀 따져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의지가 있는지, 그런 모티베이션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보다는 결과로서 나타냈던 그런 직무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만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영양평가의 배경이에요. 그럼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배경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동이 성과에 연결이 되는 것인가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 과거에 어떤 기업에서 그 영업 직원이요, 성과가 좀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하고 좀 늦은 시간까지 같이 교류도 좀 하고 뭔가 이렇게 술자리도 좀 같이 갖고 어쨌든 그래서 네트워크가 좀 단단을 해야지만 성과가 나던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비즈니스 환경이 좀 변하면서 관계의 단단함으로는 더 이상 성과가 올라가지가 않고 해당 고객도 친하다라고 이제 수주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해당 고객의 그런 그 산업 환경이라든가 그 과제를 조금 더 통찰력 있게 좀 살펴보고 적절하게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영업 담당자가 더 높은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행동 결과하고 지금 바뀐 형태의 행동 결과는 다르겠죠. 과거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네트워크를 좀 단단하게 하는 행동이 좀 중요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기획도 좋고 그 산업을 이해도 좀 잘하는 영업 담당자가 더 높은 성과를 좀 낸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회사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라고 하면 고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형태로 항목을 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즉, 그 개인이 영업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그러한 좀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평가를 한다라기보다는 그게 드러나 있는 이제 행동을 좀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를 하는 게 영양평가의 좀 본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영양평가에 대한 이제 다양한 좀 생각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사람을 성장시키면 더 높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확신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낸다, 사람의 행동을 더 높이면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건 뭐 이미 좀 증명이 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는 행동은 따로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그냥 의욕이 높고 이것만 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욕이 향하는 그 방향, 그 행동이 좋은가 나쁜가라는 게 별도로 좀 존재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과를 높이는 행동은 따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성과를 내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게 모든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그 기업의 전략이라든가 직무 특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보편적으로 좋은 행동을 우리가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전략이라든가 우리 기업에 있는 직무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우리 기업에 있는 어떤 계층의 특성이라는 거를 항목으로 만들어내 줘야지만 비로소 성과를 내는 행동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 그걸 좀 평가를 해야지만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랑 연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입장에서는 이게 보편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아쉬운 거죠. 그만큼 좀 어려운 그런 설계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법론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에게 맞는 이러한 좀 행동 모델을 좀 잡아낼 수 있는가에서 이제 뭐 다양한 좀 수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에서 가장 많이 좀 사용을 하고 효과가 좀 좋은 건 해당 기업에서 일 잘하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잘할 때 그 일 잘하는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높은 성과를 좀 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좀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타인도 같이 좀 쓸 수 있는 어떤 행동 패턴을 행동 항목화로 좀 하는 게 방법론에서는 가장 유효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좀 추구하는 어떤 가치를 행동으로 좀 추출을 하게 되면 가치 내재화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냥 단지
성과를 높이는 행동만을 분석을 해서 평가 항목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원래 좀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 그러한 가치를 직원들이 모두가 좀 따라줬으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행동 항목에 그런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좀 녹여내게 되면 아무래도 방법적으로 효과가 좀 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통상 이야기에는 우리의 인재상, 우리의 코어밸류, 뭐 우리의 어떤 핵심 가치 같은 경우도 역량 평가 항목화를 해서 활용을 하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 실제로도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런 역량 평가가 성과 평가를 좀 명확하게 하면 굳이 뭐 필요할까라는 좀 의구심도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성과 평가하고 이런 역량 평가를 좀 병행했을 경우에 이 성과 평가는 아무래도 좀 결과를 중심으로 좀 체크하는 경향이 좀 높고 이런 역량 평가는 좀 과정을 좀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좀 경향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 중심의 어떤 되돌아보기가 가능한 것은 그 개인의 육성에 상당히 좀 많이 좀 도움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역량 평가를 이제 성과 평가와 동시에 설계를 해서 좀 추진을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좀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좀 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이제 그런 이제 그 개인의 그런 직원들이 역량을 좀 발휘하는 좀 메커니즘을 좀 보게 되면 역량을 좀 발휘를 하는 게 그냥 행동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아까 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 사원이 고객을 만나기 전에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고객을 좀 만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도 그런 행동을 반드시 해야 돼라고 뭐 강제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개인이 그런 스킬이 습득이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안 나올 때도 상당히 좀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좀 사전에 무언가를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상담 시에 충분히 이제 고객의 니즈 같은 거를 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고객의 그런 좀 니즈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스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하게 하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역량 발휘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한 이후에 설계를 좀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런 좀 제도를 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이제 역량 평가의 그런 이제 실제 설계를 할 때에 좀 몇 가지 좀 팁을 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역량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말 그대로 이제 항목을 만들어내는 걸 텐데요. 뭐 이 사실상 이 항목을 그 인사 담당자분께서 좀 다양한 학습을 좀 토대로 해서 좀 만들 수도 있지만 좀 이게 외부에 의뢰를 해서 좀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사실은 이게 좀 까다로워요. 예. 좀 더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표준적인 어떤 행동, 그러니까 모든 기업에게도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표준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성과가 높아질 수 있어라고 하는 표준 항목이라는 것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으로 유니크하게 우리 기업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이런 행동 패턴을 직원들에게 요구를 해야지만 성과가 올라가라는 건 이제 우리만으로 이제 추출을 하는 건데 표준 항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일부를 좀 적용하는 방식은 많은 훈련을 좀 받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설계가 좀 가능합니다만 철저하게 아무런 이제 프레임 없이 내부의 고성과자의 행동을 분석을 하고 패턴화를 한 다음에 이걸 항목으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런 이제 그 설계를 하는 이제 컨설턴트 내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런 고성과자를 분석을 해서 행동 패턴화를 해서 역량 모델링까지 좀 꾸밀 수 있게 되려면 상당히 오랜 동안에 좀 훈련이 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접근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우리의 역량 평가를 좀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항목 설계를 좀 직접적으로 좀 도전을 할 때는 그만큼의 그런 학습과 훈련과 그런 어떤 좀 그 에너지를 좀 쏟을 각오는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표준 항목을 일부 좀 활용을 한다라든가 좀 필요에 따라서는 항목 설계와 관련해서는 좀 그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하는 게 더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은 이제 설계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일반적으로 항목을 좀 설계를 할 때는 어떤 관점에서 좀 진행을 하는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그 항목의 구조를 먼저 좀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전사원을 모두가 다 똑같은 항목으로 좀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분리를 할 것인지를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은 저런 좀 3단계로 좀 구분해서 일단 이미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사원에게 아예 똑같이 해야 되는 공통 항목이라는 게 존재를 할지, 이거는 이제 통상 좀 뭐랄까요,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라든가 전사원에게 공통된 가치의 항목을 만들 때 좀 저 영역을 좀 쓰고요. 두 번째는 계층별로 공통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직무가 어떤 직무를 하든 간에 리더에 해당이 되는 팀장 등은 같은 항목을 좀 써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계층 공통으로 항목을 좀 구성을 하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직무마다로서도 이제 특징을 반영을 해서 평가 항목을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영업 직무의 특징, 그 다음에 뭐 개발 직무의 특징, 뭐 일반 스텝 직무의 특징, 뭐 이런 어떤 형태로 해서 직무 특성을 좀 발현을 해서 직무마다로 평가 항목을 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럼 이런 항목을 만들 때 정보의 출처는 통상 이제 전사 공통으로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영진의 어떤 좀 생각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전사 공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계층별로 요구하는 거는 이제 보통 R&R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역할과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계층별로 요구되는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정의를 내렸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좀 항목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정합성이 좀 높아질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직군이라든가 직무마다로 이제 역량을 좀 구성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이제 진짜 현장 특성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직무군에서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행동을 좀 분석을 해서 평가 항목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은 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제 그런 고성과자 인터뷰를 좀 토대로 해서 항목을 좀 뽑아내는 좀 그런 내용을 좀 소개를 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 실제 작업을 좀 보게 되면 현업에서 정말로 이 일을 좀 잘한다, 고성과자라고 이제 좀 이제 생각하는 분을 이제 별도로 이제 모아서 그분들하고 1대1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의 방식은 상당히 좀 데스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당신은 뭐 일을 할 때 어떤 거를 주의합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그분의 활동을 분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자, 당신이 이제 작년도에 좀 냈던 성과 중에 가장 뭐 의미가 있거나 좀 큰 성과는 어떠한 게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하는 업무를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분석을 해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고성과자가 어떤 힘에 의해서 또는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서 그 원인이 되는 어떤 행동을 추출을 해내고 그거를 보편적으로 같은 직무군에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평가 항목화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뷰 방식이 사실상 채용 쪽에서 진행을 하는 면접에서 그런 구조화 질문을 좀 토대로 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수법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항목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구조화 질문을 좀 토대로 해서 파고들어서 그 해당하는 행동의 본질을 좀 뽑아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고도의 스킬이 사실상 좀 요구가 좀 됩니다. 좀 예를 좀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평가 항목을 좀 구성을 할 때 이렇게 실제의 현장에서의 고성과자의 행동을 좀 분석을 하게 되면 평가 항목뿐만 아니라 행동 사례들도 모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평가가 상당히 좀 풍부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이 자동차 딜러사의 좀 예시인데 필요한 역량이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만약에 정보 수집이다라고 하게 됐을 때 평가 항목은 뭐 업무와 관련해서 정보를 뭐 사내의 여러 가지 루트를 토대로 해서 수집하는 행동이 좀 성과를 내는데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면 실제 예로서는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평가자뿐만 아니라 피평가자도 왜 이런 행동이 좀 중요한지라든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더 이해하고 좀 근거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사적으로 이제 공통의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가치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전 사원에게 이제 공통으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뭐 화면에서도 뭐 좀 예시로서 어떤 특정 회사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회사의 이제 핵심 가치는 무언가 이제 변화를 토대로 해서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토대로 해서 뭐 진화를 한다라는 어떤 선순환의 사이클로서 이제 그런 우리의 핵심 가치를 좀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내용을 항목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변화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현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뭐 끊임없이 뭔가 조짐을 봐가면서 변화하려고 뭐 추진한다,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요구하는 어떠한 이제 그런 핵심 가치의 내용을 평가 항목화, 즉 행동화를 해서 이 내용을 평가 항목에다 연결을 해서 전사원이 좀 받게 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냥 선언문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에 연결을 좀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가치를 이렇게 좀 항목화하는 거는 상당히 좀 유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앞단에 이제 고성과자 행동을 분석을 한다라는 건 이미 고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지금 사실 기반에서 추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항목은 아무래도 타당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은데, 핵심 가치가 도대체 좀 이렇게 정합성이 있는가 아닌가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항목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가치 자체가 타당한가도 때에 따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심 가치는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행동 항목화를 하는 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오히려 이런 작업들을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아래에 잠깐 좀 써놨습니다만,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 게 그냥 경영 이념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좀 담을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가치들을 좀 추구해야지만 지속적으로 성장도 할 수도 있고 경쟁 우위를 좀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핵심 가치가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추구하는 가치하고 경쟁 우위의 방향이 일치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죠? 그냥 선언문으로서 그냥 이념만 담겨져 있는 것보다는 그 이념이라든가 그 가치를 좀 따랐을 때 우리가 경쟁 우위도 당연히 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역량평가 항목화를 해서 추진하는 게 상당히 좀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럼 결국에 이제 평가 항목을 좀 구성을 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뭐 용어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그냥 좀 더 직관적으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항목을 이제 좌측처럼 레벨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레벨화를 해요. 하나의 테마에 대해서요. 그래서 첫 번째 레벨은 뭐 좀 예시로 들은 것처럼 요점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는 좀 낮은 수준의 레벨, 좀 5레벨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으로 고객에 맞춰 제안 내용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고객의 매력이 느낄 수 있도록 뭐 대화를 진행한다. 즉 같은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어떤 형태를 레벨화를 해서 해당하는 좀 사람이 어느 레벨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렇게 좀 체크하는 방식의 평가 항목 구성이 있고요. 우측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항목을 딱딱 정해 놓는 거야. 고객이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테마 하나를 놓고 나서 그거를 척도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알기 쉬운 말로 설명을 실시하고 있는가?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 그냥 만족할 만하다. 아니면 이건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어떤 형태로 평가 척도를 구성을 해서 이제 평가하는 방식인데, 어느 쪽을 좀 쓸 것인지는 좀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하셔야 될 텐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일단은 멤버라든가 평가자가 평가를 하기에는 좌측이 좀 더 편하긴 합니다. 왜냐면 조금 더 명쾌하거든요. 레벨로 좀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설계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역량 구조마다로 저 레벨링을 다 표현을 한다라는 건 상당한 표현력하고 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디자인을 좀 잘하지 않는 이상은 저 구조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적으로 레벨 표기형까지를 좀 디자인을 하는 건 좀 무리일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일단 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오히려 이제 우측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측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표현을 상당히 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같은 뭔가 대화 방식과 관련된 걸 저렇게 세 개로 따로따로 구성을 하게 되면 직무군의 특징에 따라서도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항목을 다양하게 따로 구성도 좀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고 메시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좀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역량평가 자체가 성과를 높이는 행동으로서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런 성과랑 연결되는 행동으로 구성을 하기에는 훨씬 더 좀 유리한 면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자가 척도를 좀 구성을 해야 되고 이 척도에 대한 이미지를 좀 이렇게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평가자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훈련이 좀 돼야지만 이렇게 그런 항목형으로 좀 진행을 하는 거는 좀 효과를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팁은 이제 평가 시점에서의 그러한 이제 그 평가를 좀 역량 평가를 특히나 설계를 하면 평가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기말이 돼 가지고 평가를 할 때만 이제 좀 뭔가를 좀 세세하게 좀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러한 역량 평가도 기초, 그 다음에 기중간, 그 다음에 기말의 평가까지를 어느 정도 좀 프로세스를 마련을 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뭐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1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1년 내내 아무런 것도 없다가 마지막에 당신의 평가 항목은 이건데 이런 건 안 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멤버에게 알려주는 것 하고요. 기초에서부터 멤버하고 평가 항목을 같이 좀 공유도 좀 하고 올해는 이 항목을 좀 중심으로 좀 평가를 할 건데 이 항목은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등등으로 충분히 뭔가를 좀 공감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건 당연히 효과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평가는 이제 앞에서부터 뒤까지를 전반적인 좀 프로세스를 좀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기초의 평가 항목을 좀 공유하는 좀 세션은 정말로 가성비가 좋아요. 들어가는 에너지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평가 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초에 좀 짧지만 이런 좀 세션을 좀 진행을 하는 것이 평가에서도 효과는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건 이제 통상 할 수 있는 테마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평가 항목 공유를 하기 위해서의 좀 세션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 쪽에서 이제 그런 평상시에 어떤 행동 사실을 좀 파악을 한다라는가 이런 세션도 당연히 넣을 수도 있고요. 평가 때는 뭐 절대평가 방식과 이제 상대평가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조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시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순차평가를 할 것인지 뭐 이런 테마를 고려를 해서 프로세스를 좀 디자인을 하면 조금 더 좀 면밀하게 디자인이 좀 완성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와 마찬가지로 이런 역량 평가도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방금 이제 프로세스에서도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제 평가 시점에서만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각각의 그런 좀 사이클에 맞춰서 충분하게 뭔가를 좀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하고 피드백하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테마이기 때문에 평가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플랜을 어떻게 좀 세우는가가 디자인에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필수로 할 것인지 또는 무엇을 옵션으로 해서 현장에게 좀 맡길 것인지도 좀 디자인에게 넣는 게 좋은데요. 초기에 우리가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평가 제도를 좀 안착하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강제 영역을 좀 더 늘려야 될 거고요. 조금은 이제 인사 담당자가 좀 고생을 하더라도 현장을 자꾸 좀 촉진을 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맡기고 뒤에서 모니터링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절대평가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역량평가도 기준을 좀 마련할 좀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해당하는 좀 평가가 이 정도가 이제 그 점수가 80점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100점인 것인지 이게 뭐 70점인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이 평가자마다로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같이 기준을 좀 마련하는 어떤 좀 세션을 좀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좀 보게 되면
이 좌측에 보게 되면 뭐 사실상은 그냥 이 평가에서 관점이 애매하다 보니까 사실상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좀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없어라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지만 좀 우측의 내용처럼 평가 기준을 좀 조율하는 어떤 세션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조율 세션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이 테마를 좀 진행하고 나면 평가자 간의 기준이 어느 정도 좀 형성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시각을 좀 통일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강점이 좀 있습니다. 좀 연결해서 이제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평가 설계를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설계 마무리에 좀 가게 되면 우리가 절대평가를 좀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상대평가를 하고 있을 것인지, 상대평가를 좀 진행을 할 것인지를 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징과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상대평가를 해야 돼. 또는 좀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절대평가를 해야 돼. 뭐 이런 단순한 어떤 형태로 하기에는 이 결정이 꽤 큰 영향을 좀 많이 미칩니다. 상대평가는 기본적으로는 좀 메리트다라고 하게 되면 평가 관리가 사실상은 좀 쉬워요. 왜냐하면 분포를 좀 두고 나서 해당하는 현장의 그 책임자에게 그 분포대로 평가를 요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편하죠. 그리고 평가자 입장에서도 분포가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제 개념이 좀 생기면 부하에게 조금 더 익스큐즈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높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이걸 좀 더 편해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 이 반면에 절대평가는 사실상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을 좀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절대 기준으로 놓고 나서 해당하는 행동을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상 좀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기준을 좀 맞추기 위한 다양한 이 절차라든가 좀 추가적인 것들을 좀 진행을 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가자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의 좀 반발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 절대평가의 좀 장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평가의 취지에 절대평가가 훨씬 더 가까워요. 평가라고 하는 게 결국엔 되돌아본 걸 토대로 해서 사람을 좀 성장시키고 조직의 실적을 좀 높이겠다라는 좀 취지인데 그러면 되돌아보기 한다, 피드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평가는 피드백을 진행을 한다라는 건 결국에 가서는 당신이 이 사람보다 못했어라든가 당신은 상대적으로 그 그룹에는 들어가지 못했어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드백이 상당히 좀 까다롭겠죠. 하지만 절대평가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기준을 가지고서 좀 내가 기대했던 바에 당신이 좀 못 미치고 있는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잘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진행을 하게 되면 납득도 상당히 좀 높을 수가 있는 세션이 이제 절대평가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평가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평가자들이 역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좀 있어요. 처음에 굉장히 좀 까다롭지만 평가자분들은 끊임없이 기준을 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기준에 해당 멤버가 합당한지를 계속 좀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절대평가가 제대로 좀 가동이 됐을 때는 평가자의 역량은 절대평가 방식이 훨씬 더 좀 높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수법으로 좀 가게 되면 절대평가를 한다, 상대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절대평가를 하고 완벽하게 상대평가를 하는 방식보다는 절대평가를 메인으로 놓고서 일부 상대평가의 요소를 좀 섞는다라든가 또 반대로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고서 일부 절대평가 요소를 좀 섞는다라든가의 방법을 보통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좀 소개해드리는 상대평가 방법은 뭐 한 3가지 정도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저게 이제 실제로 설계 때 많이 사용되는 건데 뭐 첫 번째 방안은 일종의 어떤 편차값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조정을 한 다음에 분포에 따라서 이제 매기는 방식이죠. 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상대평가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위 조직마다 이제 평가 등급을 분포를 맞춰서 그냥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값 조정이라든가 이런 건 없이 그냥 막바로 분포에만 맞춰서 현장에 그냥 맡겨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이 세 번째 방법이 최근에 조금 많이 하는 방식인데
평가자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총량을 미리 결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총량의 범위 내에서 평가를 어느 정도는 좀 자유롭게 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벽하게 그냥 절대평가, 그러니까 개개인의 평가 결과를 해당하는 팀장님이 그냥 기준만 가지고서 이제 절대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이걸 좀 섞어서 조직 단위는 철저하게 이제 절대평가로 좀 진행을 하고, 개인 단위로 좀 진행할 때는 분포를 좀 써서 이 조직 단위의 평가 결과를 연동을 좀 시켜서 절대 개념과 상대 개념을 좀 섞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바람직한 거는 좀 까다롭더라도 이제 절대평가 자체가 바람직하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평가로 설계를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좀 체력을 점검을 해보고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하면 절대평가는 충분히 좀 가치가 있는 좀 설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대평가를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대평가로 만약에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평가의 관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조절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평가 기준이 현재로서 이제 불명확하다라고 하면 실제로 절대평가는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평가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끌어낼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평가자분들의 심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절대평가로 됐는데 내가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 그러면 멤버 입장에서는 팀장님이 뭐 좀 너무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또는 평가자의 입장에서도 나만 우리 팀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다른 팀장님은 안 그런다라고 하면 나만 이제 뭐 우리 멤버만 좀 손해를 봐라고 하면 멤버를 아끼는 팀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렵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또 관대화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제 평가자 간에서의 신뢰가 필요해요. 여기서 신뢰는 그냥 인간다움의 신뢰가 아니라 평가를 할 때 최소한 우리 회사의 평가자들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평가를 다들 할 거야라는 이러한 신뢰가 있어줘야지만 절대평가는 좀 추진이 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화면은 실제로 이제 절대평가를 좀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에요. 일단 많죠. 이 많다라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방법을 동시에 좀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뭐 평가자들의 매뉴얼도 정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훈련도 해야 됩니다.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가 훨씬 더 평가 스킬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평가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그런 연수라든가 워크숍 등도 많이 좀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들의 서로 간의 신뢰감 등을 좀 이제 더 높이기 위해서 평가 경향 등을 끊임없이 좀 분석을 해서 개개인의 평가자들에게 피드백을 해서 이제 자정작용을 좀 기반으로 해서 평가자가 올바른 평가를 하게끔도 유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전에 좀 소개해드렸던 조율회의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기준을 좀 잡을 수 있는 세션을 좀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어떤 상담 창구라든가 이런 걸 좀 토대로 해서 절대 기준에 의해서 이제 멤버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그런 보안 장치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가장 효과가 좀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팀장님들에게 평가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합리적으로 평가를 안 했을 때는 나 스스로도 상당히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 같은 게 좀 있어야지만 그걸 좀 따르려는 그런 힘도 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평가자들의 평가 경향을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최근에 뭐 그 1년, 2년간의 평가자의 경향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나 영업 1팀, 2팀 그리고 3팀의 경우가 관대화 경향이 너무 높게 나타나서 이쪽은 뭐 조절 통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 평가자분들의 그런 경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서 사실상 좀 절대 평가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해줘야지만 절대 평가가 좀 안착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좀 디자인을 할 때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통상은 이 평가에 대한 불만을 좀 듣는다라든가 평가의 무언가의 개선점을 좀 찾을 때 1차로는 경영자의 니즈 그리고 2차로는 직원들의 니즈를 많이 좀 살펴봐요.
평가를 실질적으로 하는 평가자의 관점은 오히려 놓치는 경우가 조금 많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는 평가자도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마치 평가가 잘못되면 온통 설계가 잘못되거나 평가자가 잘못되거나 이 두 가지로 원인을 좀 보고 있다 보니까 평가자의 목소리는 그렇게 좀 많이 반영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평가자의 심정도 제대로 좀 이해를 해줘야지만 평가가 좀 더 효과적으로 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뭐 준비한 좀 장표이긴 한데, 사실상의 좀 이런 그 팀장님들, 평가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약자일 때가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평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멤버에게 무언가를 막 휘두를 수도 있고 뭔가의 좀 권한자로서 막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신경 쓰는 것도 훨씬 더 많고 욕 안 먹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많다 보니까 이분들의 그런 심리적인 상황을 좀 이렇게 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평가 설계에서 좀 좋은 설계라고 하는 건요, 평가자에게 어떠한 명분을 설계가 줘서 평가자가 올바르게 평가를 해도 괜찮게끔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설계가 좋은 설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자에게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요, 평가자의 어떤 영역을 좀 강제를 해서 평가자가 신경을 쓰는 부하 입장에서 우리 팀장님도 이런 영역에서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라는 게 형성이 되게끔 해줘야지만 그때부터 평가자는 조금 더 올바르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설계가 좀 담당을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자의 좀 과제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건 좀 패러다임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평가라고 하는 테마를 권한으로 인식하지 않고 일종의 책임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그런 흐름도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평가자가요, 이분은 이 멤버는 진짜 고생을 했으니까 낮은 점수를 줄 수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평가를 책임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권한으로 보는 관점인 거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그 평가에 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익스큐즈는 좀 가능해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평가를 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하게 되면 나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따져볼 수도 있고 뭐 이게 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면 좀 책임으로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예시로서 평가가 책임이 아니라 권한으로 디자인을 하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평가자분들이 다 평가를 한 내용을 가지고서 인사에서 별도의 점수 조정을 좀 토대로 해서 평가 점수를 바꿔버려요. 이런 흐름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언뜻 보면 평가자의 권한을 회수를 해서 인사 쪽의 권한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심리 기제에서는 평가자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평가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점수를 조정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오히려 책임감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권한만 늘어나는 거죠. 마음대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목소리에서는 어차피 인사가 다 그걸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별로 권한도 없어라고 얼마든지 도망가면서 멤버에게 또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심리 기제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점수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좀 수법보다는 실제로 좀 이 심리 기제로 봤을 때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온전하게 해당하는 팀장님에게 온전하게 권한을 줘서 최종까지도 결정을 하게 해버리게 되면 평가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죠. 결국 그걸 결정한 건 그분일 테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가 있게끔 만드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는 게 책임을 더 돈독하게 할 수도 있고, 권한을 회수했던 방법이 오히려 권한을 더 늘려버릴 수 있는 뭐 이런 구조가 또 평가에서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은요, 이 평가의 납득성을 좀의 공식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델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멤버들이 어떠할 때 이 평가를 좀 납득을 하고 평가를 좀 잘 수용을 하는지를 좀 표현을 한 건데,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좀 필요해요. 일단은 객관성을 좀 높여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투명성,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이제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한데,
객관성과 투명성은 이제 일종의 이 제도 설계와 어느 정도는 좀 연결이 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의 매니지먼트는 일종의 그런 평가자들의 어떤 좀 스킬이라든가 역량에 좀 어느 정도 연결이 좀 되겠죠. 이 객관성을 높인다라는 거는 또다시 이제 평가력, 적절한 방법, 그 다음에 복수의 방법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다 곱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제로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면 오히려 효과는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투명성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프로세스와 이제 결과를 공개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당신의 평가가 어떤 절차를 토대로 해서 결정됐는지를 멤버가 이해하게 한다라는 거고, 결과를 공개를 한다라는 건 본인 결과를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뭐 다 멤버 거를 한다라는 뜻은 아니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 상사와 부하의 공동 작업으로 한다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목표다라고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당신은 이런 목표해, 당신이 이런 목표해, 일방 통행이 아니라 이제 우리 조직에서 이런 목표를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미션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면 그 미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 개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목표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본다라든가 뭐 이런 어떠한 과정을 좀 겪는 것이 이런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납득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요소가 좀 되겠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그 뭐죠, 평가에 납득하는 멤버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보면 제일 마지막을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팀장님하고 이제 돈독한 신뢰관계가 좀 형성이 좀 되게 되면 조금 낮은 평가를 좀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뭔가가 이유가 있었겠지라든가 또는 뭐 이런 장면 하나로서 뭐 일일비하고 싶지 않아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오히려 내는 멤버들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좀 해야 되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평가자가 해야 되는 영역을 좀 분리를 해서 좀 설계 장면에 좀 포함을 할 필요가 좀 있죠.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다면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면 평가와 상대 평가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드리면, 뭐 평가 방식은 뭐 이 단어가 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은 복잡하지는 않아요. 상사 평가는 말 그대로 개통 라인에 있는 상사들이 평가한다라는 뜻인 거고, 다면 평가는 다양한 그러한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뭐 후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동료도 할 수도 있고, 상사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뭐 외부 고객이 뭐 그런 평가에 참여해서 뭐 진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좀 있는데, 설계 관점에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 평가는 평가를 이후에 어딘가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 반영은 때에 따른 승진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임금이라든가 성과급에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좀 반영을 한다라는 건 그 평가를 내는 흐름에서 책임이 좀 명확해야지 반영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자에 대해서 부하라든가 동료가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평가 결과에서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면 평가를 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좀 토대로 해서 성장의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 좀 더 되돌아보는 데는 좀 당연히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임금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반영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예기치 않는 좀 부정적인 장면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다면 평가를 어딘가에 이렇게 처우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반영을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좀 다수가 있는 것 같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면 평가는 그 원래의 취지 자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그런 시각을 내가 좀 이해를 해서 나를 좀 성장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이 자기 성찰의 하나의 좀 도구로서가 좀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육성 쪽으로 많이 좀 포커스를 잡는 게 좀 바람직하고요. 이 상사 평가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좀 책임을 지는 라인 계통에서 좀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사실상 큰 무리는 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역량 평가의 좀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세션에서는 이런 좀 평가랑 같이 연동이 좀 되고 있는 이제 승진 체계, 즉 이제 직급 체계와 관련된 내용하고 이 평가 결과가 연동되는 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